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공격하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 공군 기지, 정유소, 탄약고. 목록은 매주 길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방대한 군사 구조는 이러한 타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고정밀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 각각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 F-16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보로네시시의 한 공장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주요 생산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늘은 연기로 검게 변했습니다. 제가 바로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주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공격이 지금 정확히 이루어졌는지가 목표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하늘조차 보호할 수 없게 되어 대공 방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모스크바 주변으로 철수시키고 집중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 가장 귀중한 군사 자산을 보유한 지역을 노출시켰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틈을 보았습니다. 푸틴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가장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던 지점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장이 군함이나 항공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일까요? 지금까지 본 것과 이 공격을 구별하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생산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목표물의 정식 명칭은 보로네시 반도체 장치 공장으로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에서 가장 덜 논의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무기의 두뇌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에 따르면 이 공장은 KH-1 순항 미사일의 제어 장치용 트랜지스터 조립체, 이스칸데르 K 미사일의 디지털 두뇌용 반도체 매트릭스, 그리고 판치르 방공 시스템의 조준 채널용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생산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 논리는 이 세 가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겨울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타격하여 도시 전체를 추위와 어둠에 빠뜨리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KH-1을 기억하십시오. 이스칸데르는 몇 초 만에 타격을 가하는 탄도 공포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며 전선 목표와 도시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판치르는 우크라이나가 매일 하늘로 보내는 드론 무리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가장 의지하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보로네시의 그 단일 건물은 러시아의 가장 날카로운 칼과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패의 공통된 출처였습니다. 그것을 타격하는 것은 세 가지 무기를 동시에 그리고 그 근원에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모든 매듭이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판치르를 격추시키면 그날 러시아는 판치르가 하나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하나가 생산되어 그 격차가 메워집니다. 그 판치르의 두뇌를 만드는 공장을 타격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십 개의 태어나지 않은 시스템을 한 번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미사일을 막을 수는 있지만 다음 1000개를 생산하는 병목 현상은 어떤 방공 시스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과 함께 푸틴은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세계 칩 시장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회 경로를 통해서만 이러한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보로네즈는 그 봉쇄를 뚫은 몇 안 되는 문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왕관에 박힌 보석 중 하나로 제재에 맞서 가장 보호받고 대체하기 어려운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푸틴은 잃어버린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작업대를 잃으면 그 자리에 무엇을 넣든 그 근원을 잃게 됩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곧 다룰 미사일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이런 방식으로 수행했을까요? 그 칩 공장을 타격하기 위해 실제로 F-16 전투기나 비싼 크루즈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대의 저렴한 드론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원했다면 수백 대의 드론 무리로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 순간에 F-16에서 고정밀 순항 미사일을 반 이상 발사했습니다. 더 저렴한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전쟁에서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첫 번째 층은 범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정거리는 이제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한때 러시아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후방은 이제 국경에서 200에서 300km 뒤로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는 그 깊이에 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장, 창고, 지휘소가 이제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보로네시는 이 새로운 현실의 발표였습니다. 어제는 닿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은 타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층은 타이밍입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하고 크림반도와 케르치 다리 주변의 방공망을 하나씩 무력화하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로네즈에 떨어진 미사일들은 실제로는 훨씬 남쪽의 케르치 다리로 보내진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다음이다. 우리가 원할 때 전투기로 너희에게도 도달할 것이다. 값싼 드론과 비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왜 그 케르치 다리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케르치 다리는 크림반도의 생명선이며 반도와 남부 전선 전체에 있는 러시아 군대에 공급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만약 그 다리가 무너지면 크림반도로의 물류가 막히고 남쪽의 전체 군대가 고립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당신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단일 지점에서 러시아의 남부 전체 위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보로네시를 칠 수 있는 소는 케르치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정말로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F션 싹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고정 경납고나 알려진 기지에서 발사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플랫폼, 고속도로에서 이륙시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지상에서 파괴할 수 있는 주요 기지가 없고 공중에서는 이 기동성 있는 전투기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로네시는 단순한 하나의 공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날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목표를 타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회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저렴한 드론 무리로 러시아의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비싼 요격기를 소진하게 하며 주의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후 열린 틈을 통해 실제 정밀 타격을 가합니다. 따라서 보로네시로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전선에서 취한 조치들로 며칠 전에 포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목표를 맞추는 것은 종종 단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의 시선, 방패, 주의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순간에 끌어내는 기술이며 우크라이나는 매달 이 기술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다리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F-16에서 발사된 미국산 AGM-188 러스티 대거 미사일을 지적합니다. 일부 서방 및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최대 9개의 프랑스, 영국 스톰 섀도우가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고정밀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만 말하며 특정 무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무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스톰 섀도우는 희귀하고 비싸며 수출 버전의 사거리가 줄어들었음에도 이 목표에 도달하고 약 450kg의 벙커 관통 탄두를 장착하여 콘크리트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러스티 대거는 저렴하고 수천 개 생산 가능하며 사거리가 훨씬 길지만 약 45kg의 가벼운 탄두만을 탑재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여기서 자네 자체가 말해줍니다. 보로네시에서 촬영된 영상의 파괴, 전체 생산 건물을 무너뜨린 힘은 가벼운 45kg 탄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는 중량급 탄두를 가리킵니다. 즉, 스톰 섀도우를 말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폭발의 흔적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예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한 F-16 전투기의 작전으로 묘사했습니다. 무기가 더 미국적으로 보일수록 나토가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서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로네시 주지사 구세프는 불이 꺼졌다고 말하며 더 신중하게 발언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사망자 5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발표했으며 러시아 언론은 이 공장을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진실은 두 극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타가 아닙니다. 판치르 이스칸데르 KH-101 생산은 하룻밤 사이에 멈추지 않겠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너무 안일한 표현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게 이런 공장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가 일종의 패배입니다. 사실 이번 공격은 전쟁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전선, 즉 칩 전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미사일, 탱크, 방공 시스템은 모두 본질적으로 컴퓨터이며 그 컴퓨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칩은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칩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재는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동맥을 겨냥했습니다. 첨단 칩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미사일에서 나온 것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간 전자기기에서 빼낸 서방제 마이크로칩들. 러시아는 너무 궁지에 몰려서 미사일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에서 칩을 회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제3국 유령 회사, 복잡한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격차를 메우려고 했지만 그 경로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보로네시 같은 공장이 매우 귀중했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칩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반도체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하나를 잃는 것은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로네즈는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몇 달 동안 진행된 캠페인의 최신 연결고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동안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체해왔습니다. 먼저 연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유소, 석유 저장소, 연료 터미널이 하나씩 불타올랐고,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연료 부족과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석유 수익의 눈에 띄는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은 탄약고, 물류 허브입니다. 이제 그 탄약을 만들어내는 두뇌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의 단계적 적용입니다. 하나씩 보면 각각은 단지 또 다른 시설처럼 보이지만 서로 쌓이면 전체 전쟁 기계의 내부에서부터의 느린 부패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은 전선이 아닌 생산의 중추였던 볼 베어링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논리는 같았습니다. 전선에서 탱크를 공격하면 탱크 한 대가 사라집니다. 그 탱크를 만드는 공장을 공격하면 태어나지 않은 탱크 100대가 사라집니다. 보로네시는 반도체 시대의 바로 그 논리입니다. 탱크 대신 마이크로칩, 볼 베어링 대신 트랜지스터. 하지만 이야기는 정확히 같습니다. 군대를 가장 깊이 무찌르는 것은 전선이 아니라 공장에서입니다. 이 사진의 중심에 서 있는 F-16 전투기는 그 자체로 전환점입니다. 몇 달간의 논쟁, 훈련, 망설임 끝에 이 서방에서 제작된 전투기가 마침내 우크라이나 하늘에 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서방이 전투기를 제공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이제 그 전투기들은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단지 몇 대의 항공기가 아니라 전체 무기 계열로 가는 문입니다. 스톰 섀도우, 새로운 세대의 미국 미사일입니다. 이 탄약들 대부분은 적절한 발사 플랫폼이 필요하며 F-16이 바로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았을 때 그것은 전체 장거리 무기고의 길을 열었습니다. 보로네시는 이 새로운 방정식의 현장에서의 첫 주요 시연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전선에서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론입니다. 수년 동안 크렘린은 전쟁이 통제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경 안쪽 수백 킬로미터에 있는 공장이 대낮에 폭파되면 그 메시지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은 없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의 도시와 공장에까지 다가왔고, 이는 군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푸틴에게 정치적 비용이기도 합니다. 깊숙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 전쟁 전체를 위아래로 형성하는 무자비한 산술, 즉 비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은 몇천 달러가 듭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몇백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괴하는 정유소, 방공 배터리, 수년간의 노력으로 지어진 칩 공장은 종종 100배, 1000배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공격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싼 것을 파괴하고 러시아는 비싼 것을 잃고 제재 때문에 이전보다 대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격차는 매달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전쟁은 용기가 아니라 이 조용한 산수에 의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의 진실로 이끕니다. 이 전쟁은 점점 생산과 인내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몇 주 동안 그대로일 수 있지만 진정한 싸움은 누가 더 빨리 생산하고 누가 더 빨리 소진되는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제재의 영향으로 모든 손실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서방의 지원으로 매달 조금씩 더 멀리 나아가고 있으며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로네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이 경주의 방향을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정학과 주류 미디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분석을 즐기신다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